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위진남북조에 이어서 수나라와 당나라의 정치사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 때 2시간에 걸쳐서 위진남북조에 대한 전체적인 아웃라인, 개간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3가지의 포인트를 배웠죠. 북위 효문제. 효문제 하면은 하나정책과 균전제. 그 다음 위진남북조 시대 관리등용 제도로 사용되었던 구품 중정제. 그 다음 위진남북조의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뭐 구마라스, 법현, 윈강, 룸먼, 석굴, 고개지의 여사잠도, 도연명의 귀거래사. 이 중에서도 지금 제가 방금 말한 도연명의 귀거래사, 고개지의 여사잠도, 윈강, 룸먼, 석굴, 법현, 구마라스는 정말 위진남북조 시대 문화로 많이 나오는 키워드니까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매칭을 시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 우리가 위진남북조 이후의 이야기를 볼 건데요. 다시 한번 전체적인 흐름을 간단하게만 한번 짚어볼까요? 자, 전한에서 후한으로 바뀝니다. 중간에 있었던 일, 전한과 후한을 나누는 기준은 왕전제를 시행했던 왕망의 신나라였죠. 이걸 기준으로 이전을 전한 이후를 후한이라고 합니다. 결국 외척과 환관들의 다툼, 중앙에서는 외척과 환관의 다툼, 지방에서는 호족들의 성장으로 인한 호족들이 토지와 부를 독점하면서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자영농과 백성들이 몰락하면서 이런 호족의 성장으로 인한 빈부격차의 심화, 자영농의 몰락,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태평도에 물든 농민반란, 선건적인 난이 터지면서 한나라는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한나라가 이제 분열되죠. 삼국시대에 조조의 위나라, 둔전제, 구품중정제, 그리고 총나라, 유비의 총나라, 제갈량, 출사표, 북벌, 그리고 손권의 오나라, 이렇게 이제 3개의 나라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유비가 죽은 이후에 제갈량이 출사표와 북벌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끝끝내 위나라를 이기지 못했고, 그 제갈량마저 죽으면서 결국 총나라는 위나라에 흡수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위나라 역시도 조조가 죽은 이후에 이 후손들이 좀 띠랑이들이 많이 나와서 결국 모든 실권을 누구에게 빼앗겨요? 제갈량의 라이벌이었던 사마의에게 빼앗기고, 그리고 이 사마의가 이제 모든 위나라의 실권을 장악한 이후에 결국 사마의의 손자 사마염이 위나라를 무너뜨리고 진나라를 만듭니다. 이때의 진을 우리가 서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진나라가 오나라마저 이제 무너뜨리면서 결국 이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다만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진나라는 봉건제를 시행하면서 권력이 지방으로 분산됐고 결국 파랑의 난이 발생을 하고, 이 파랑들이 오랑캐를 끌어들이면서 무슨 시대? 516국 시대가 펼쳐집니다. 화북지방의 흉노선비 저갈강 5 오랑캐가 16개 나라를 세우는 대환장 파티가 벌어져요. 그리고 이때 결국 오랑캐들에게 의해서, 이민족에 의해서 화북지방을, 이 정치 군사의 중심지 화북지방을 뺏기고 한족들은 창장강 이남으로 도망치죠. 이때 만들어진 진을 동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도는요, 건강, 다른 말로 난징이라고 했죠. 자,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난징, 여기가 이제 5호에게 화북지방을 뺏기고 창장강 이남 강남지방으로 도망친 한족들이 만든 그 동진의 수도였죠. 동진의 수도. 건강, 난징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동진의 수도인 건강과 난징은 나중에 어디로 이어집니까? 네, 명나라. 명나라 때는 이제 남경이라는 이름으로 수도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락제가 수도를 본인의 근거지였던 북경, 베이징으로 옮기죠. 그리고 태평천국 시기, 청나라 말기 태평천국 운동 때 이 남경을 수도로 삼아서 남경을 천경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죠. 하늘의 도시. 그러다가 나중에 국민당, 중화민국, 그 수도도 난징이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중일전쟁 당시에 일본군에 의한 난징대학살이 벌어지기도 하는 곳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 난징,
건강, 남경, 이 난징을 뭐랑 구분하라고 했죠? 네, 항저우랑 구분하라고 했어요. 이 이만, 항저우는 남송의 수도거든요. 그래서 둘은 엄연히 다른 도시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화북지방의 56국, 강남지방의 동진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정리가 되죠. 화북지방은 선비족에 의해서 통합이 됩니다. 북위. 그리고 이 북위가 효문제 하나정책, 무리한 하나정책으로 인해서 불만이 생기고 결국 효문제가 죽은 이후에 서위, 동위로 구분되죠. 그리고 서위는 북주로, 동위는 북제로 다시 이어지고 이 북주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등장하죠. 오늘 배울 수나라를 만든 양견이 등장을 합니다. 이 양견은 왕은 아니었어요. 장군이었어요. 이 장군이 북주의 장군이었던 양견이 북제를 흡수하고 화북지방을 다시 통일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아예 먹어버리죠. 그리고 북주를 무너뜨리고 수나라를 건국해요. 자, 강남지방에서는 동진 이후에도 한족들의 나라인 송제, 양진 이렇게 왔다가 이 진나라마저도 수나라에 의해 흡수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시기를 뭐라 그런다? 위, 진, 그리고 이 화북지방의 북쪽, 강남지방의 남쪽, 남북조. 그래서 위진, 남북조다라고 한다고 우리가 흐름을 배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나라가 수나라입니다. 그래서 수나라가 건국이 된 거는, 그러니까 수나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북주의 장군인 양견이 북제를 무너뜨린 이후에 수나라를 건국한 건 581년인데 그 수나라가 강남지방의 마지막 한족 왕조인 진나라를 무너뜨리고 통일한 건 589년이에요. 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나라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북주의 양견, 이 사람이 수나라를 건국하고 문제가 되고 건국한 이후에 남북조를 통일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건 흐름이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볼 건데 이 사람이 참 업적을 많이 세웠어요. 이 사람이 위진남북조 시대 동안 유지되어 오던 관리등용제도, 원래 목적은 호족을 견제하고 가문과 신분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위나라 조조의 부하인 진군에 의해 시행됐던 이 구품중정제. 하지만 결과는 원래 목적과는 정반대로 호족들이 중앙관직을 독점해서 이 중정관의 추천에 의해 중앙관직을 독점해서 문벌귀족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죠? 그 이전의 향거리 선제, 한나라의 향거리 선제나 위진남북조 시대의 구품중정제나 결국 근본은 바뀌지 않아. 뭐죠? 추천에 의한 관리 등용제도라는 거예요. 그 추천을 한나라의 향거리 선제처럼 지방관이 하느냐, 구품중정제처럼 중앙에서 보낸 중정관이 하느냐의 차이일 뿐 결국 추천이라고 하는 주관적인 관리 등용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 추천에 의한 관리 등용제도인 구품중정제를 폐지하고 공평하게 추천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능력으로 관리를 뽑는 과거제가 전 세계 최초로 시행이 됩니다. 구품중정제를 폐지하고 과거제를 실시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균전제와 조용조와 부병제를 정비했다. 자, 이게 뭔 말이냐?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가 뭐냐면요.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지만 균전제는 이미 배웠어요. 효문제가 시행을 했죠. 균전제, 토지를 나눠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농민들에게. 이걸 통해서 호족들의 대토지 소유를 견제하고 자영농을 육성하기 위한 거죠. 자,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누어주고 그 농민들의 생존 기반을 마련해주고 농민들을 자영농으로 만들어주었어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이 농민들의 생존 기반을 토지를 나누어줘서 자영농으로 만들어준 생존 기반 마련해준 이유가 뭐야? 세금을 꼬박꼬박 걷기 위한 거예요. 균전제로 토지를 나누어 주어서 농민들을 자영농으로 육성시켜준 다음에 세금을 걷습니다. 그 대가로 균전제로 토지를 분배해준 대가로 세금을 걷어요. 그게 조용조예요. 세금제도. 그리고 세금도 걷고 이 농민들을 뭐로도 써먹어요? 군대, 병사로도 써먹습니다. 이게 부병제예요. 농병일치. 농민들을 군대로 불러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균전제가 모든 걸 시작해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균전제를 시행해서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해서 그 농민들을 자영농으로 만들어주고 생존 기반을 마련해주고 그 대가로 조용조, 세금을 걷고 부병제, 군대에 징집을 하는 겁니다. 이 군전제 조용조 부병제는 시행된 건 위진남북조 시대예요. 남북조 시대. 정확히 말하면 남북조 시대에 시행이 되고요. 이걸 이제 정비를 한 게 수나라 문제야. 그러니까 이거를 수나라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위진남북조 시대 시행되던 군전제 조용조 부병제를 계승해서 정비한 거야. 그리고 이제 이게 본격화된 게 당나라예요. 이거는 여러분 오해에 군전제 조용조 부병제 당나라가 한 거 아닌가? 수나라가 한 거 아닌가? 아니야. 이미 위진남북조 시대 때부터 형성되어 그 제도를 수나라 문제가 정비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당나라가 이걸 본격적으로 시행한 거예요. 이게 워낙 수나라 역사가 짧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위진남북조라는 혼란기를 수나라가 통일했지만 수나라는 오래가지 못하고 그 이후에 등장한 당나라가 되게 오래가죠. 그러니까 느낌을 따지면 춘추전국 시대를 진나라가 통일했지만 진나라는 오래 못 가고 한나라가 오래 갔잖아. 그러니까 수나라는 진나라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당나라가 한나라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이어져 오던 이 군전제, 조용조, 부병제. 다시 한번 정확히 남북조 시대라고 합시다. 남북조 시대에 이 시작된 군전제, 조용조, 부병제를 정비한 게 수나라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 위에도 이거를 좀 정확히 좀 봅시다. 남북조 시대. 자, 그리고요, 중앙에는 삼성육부제, 지방에는 주연제를 실시하는데, 이 삼성육부제가 나중에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중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통치체제에 큰 영향을 줍니다. 고려도 이성육부, 발해도 삼성육부였죠. 그래서 이 삼성육부라는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체계적인 중앙 정치 시스템이에요. 황제가 결정하고 이걸 이제 중서문화상서성이라고 하는 삼성에서 심의회의를 하고 이걸 이제 육부가 실행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일단은 중앙통치 시스템을 삼성육부라고 하는 굉장히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바꿨다. 이걸 수문제가 만든 거예요. 삼성육부를. 그리고 지방의 통치제도를 주현제로 이거는 군현제를 좀 더 다듬은 겁니다. 이 군현을 주현제로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이것도 수문제가 한 거야. 그리고 이게 나중에 당나라 때 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업적은. 이 사람은 또 뭐도 하느냐? 당시 북방의 강자였던 돌궐. 이 돌궐을 분열시킵니다. 외교적인 작업을 통해서 돌궐을 서돌궐과 동돌궐로 분열을 시켜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고구려 원정도 떠납니다. 다만 이 고구려 원정은 실패하게 돼요. 근데 문제 자체는 굉장히 이제 판단력도 빠르고 똑똑한 사람이라 한 번 딱 실패하고 나서는 고구려는 안 되겠구나 하고 깔끔하게 고구려의 손을 털어버립니다. 자, 이래서 수문제 보시면 어때요? 기나긴 분열기였던 위진남북조 시대를 통일했고요. 국품중정제를 폐지하고 시험으로 관리를 뽑는 능력위주의 관리 등용제도인 과거제를 실시했고요. 남북조 시대부터 이어져 오던 군전제 조용조를 정비해서 국가의 재정을 안정화시키고 군사력을 강화시켰습니다. 거기다가 중앙의 삼성육부, 지방의 주현제를 시행해서 통치 시스템도 정비했고요. 거기다가 돌궐을 서돌궐, 동돌궐로 분열시키고 고구려 원정도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왕이죠. 그래서 이 수문제의 시대를 뭐라 그러냐? 이 사람 때 연호가 개황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를 이 사람의 연호로 따서 개황의 치 라고 부릅니다. 개황의 번성기라는 거예요. 개황의 치. 뭐 개황이라는 연호가 나오면 수문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수문제는 보시다시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수문제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의 아들인 양제가 진짜 문제예요. 자, 이 양제가 이제 이 문제의 아들인데 그의 본명은 양광이에요. 양광. 근데 얘가 완전 또라이야. 얘가 이제 자기 아버지인 수문제 양견이 장남을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걸 알고 양광은 장남은 아니었어요. 둘째 아들이었는데 원래 태자가 아니었지. 태자는 장남이었는데 이 자기 아버지인 문제가 장남이었던 자기 형인 태자를 마음에 안 들어한다는 걸 알고서 아버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수년에 걸쳐서 자기의 본성을 숨기고
착한 사람 코스프레를 합니다. 그러니까 늘 화려한 왕궁을 버리고 허름한 집에서 지내고요. 아버지가 자기를 보러 올 때마다 하고 있는 건 옷꿰매 입는 거. 백성들이 굶주리는데 어찌 제가 비단 옷을 입습니까? 하고 비단을 벗어던지고 백성들이 입는 옷 구해 입은 다음에 그거 막 꿰매 입고 바느질하고 음식도 화려하게 안 먹고 여자를 멀리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야. 그래서 아버지를 속인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얘가 진짜 임금감이구나 이래서 장남을 폐위시키고 둘째인 양광을 세자로 삼습니다. 태자로 삼아요. 그리고 양광이 태자가 된 다음에 무슨 짓을 하느냐. 이때 이제 문제가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팠거든. 아버지였던 문제를 암살하고요. 그리고 문제의 후궁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해요. 아버지 여자를 자기가 데려온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학자들이 추측하기에는 사이코패스의 소시오패스 성향도 있고 아버지에 대한 열등감이 되게 강했다는 거야. 아버지가 워낙 위대한 황제니까 내가 아버지를 뛰어넘겠다 라는 생각.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자기 분으로 죽이고 아버지 여자를 취함으로써 이제 내가 아버지를 뛰어넘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이 후양제 양광입니다. 후양제 하면은 이제 수나라를 망하게 한 왕인데 이 사람은 뭘 했냐. 이때가 그 유명한 대운하가 건설된 시기예요. 근데 사실 운하 자체는 중국에 꼭 필요했던 거야. 왜냐면 단순히 중국을 보시면 자 여기 중국은 크게 두 지역으로 나뉩니다. 여기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황허강이죠. 황허강. 이 황허강 이북 지역을 이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여기를 화북지방이라 그래요. 화북지방. 이곳이 전통적인 중국의 정치, 군사의 중심지예요. 중국 문화도 여기서 나왔죠. 그리고 여기 아래 이 기나긴강 이걸 이제 창장강이라 그러는데 이 창장강 남쪽 지역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강남지방이라고 해요. 이 전체를 강남지방이라고 하죠. 이 강남지방을 우리가 뭐라 그래? 여기는 경제의 중심지야. 그러니까 중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남북을 좀 연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의 경제력과 이 화북지방의 군사적인 이런 것들을 연결시킬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운하를 만들 필요성은 사실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너무 무리하게 추진을 한 거야. 운하를 만든 이유는 다시 한번 이 창장강 이남 강남의 경제력과 이 화북지방의 군사력을 합치기 위한 거야. 남북 간의 물자유통을 활성화시키고 경제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이거 자체를 너무 무리하게 만들다 보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여러분들. 좀 오랜 시간 차근차근 했으면 좋은데 너무 무리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됩니다. 근데 이 바람은 꼭 시험에 나오면 운하를 건설했다 단순히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실제 건설한 운하의 이름이 나옵니다. 광통거, 영제거, 통제거. 이 사람이 만든 운하거든요. 여기 지도에 나오죠. 광통거, 영제거, 통제거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 이걸 이 사람이 만든 거야. 이런 명칭이 정확히 나옵니다. 뭐 광통거, 영제거 등 운하를 건설했다. 왜 이렇게 나오냐면 운하를 만든 건 이 후양제지만 이 이후의 왕조들도 이 운하 자체가 워낙 필요한 거다 보니까 이 이후의 왕조들 특히 원나라와 명나라도 이 운하를 정비를 해요. 그래서 오늘날 운하에 보시면 여기 색깔 다른 거 있죠. 수나라 때 운하가 갈색이고 오늘날 운하가 여기 이제 남색인데 이 운하는 원나라와 명나라 때 건설된 거를 이제 그 이후에 계속 다듬은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대운하를 건설했다 그러면 좀 애매할 수 있어. 그래서 광통거, 영제거 등 운하를 건설했다라고 항상 양제는 선지로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만리장성 공부할 때 진시황에 대한 자료가 나오고 진시황에 대한 설명, 만리장성 건설했다? 맞는 얘기야. 반대로 자료에 만리장성이 나오면 무조건 진시황을 찍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이후에도 만들었으니까 만리장성은. 또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운하를 만들었는데 단순히 운하라 그러면 뒤에 원명이랑 좀 구분이 안 갈 수 있으니 보통 기출문제에서는 광통거, 영제거, 통제거 등의 운하를 건설했다고 구체적인 이름을 써주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대외 원정도 추진을 합니다. 돌궐을 공격해요. 아버지였던 문제가 돌궐을 서동으로 분리시켰죠. 그 돌궐을 공격을 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다만 이때는 돌궐을 멸망시킨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돌궐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 돌궐 부족에 와 있는 다른 나라 사신을 발견해. 바로 고구려 사신이 와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불현듯 머리를 스치는 게 있죠. 고구려?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인 문제도 고구려 정복하지 못했는데 근데 나는 아버지보다 뛰어난 왕이잖아. 아버지가 못한 걸 내가 할 거야. 이래서 고구려 원정을 추진합니다. 100만 대군을 무려 3번이나 꼬라박죠. 알죠? 이거 한국에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잖아. 100만 대군을 3번이나 꼬라박고 다 패배하죠, 여러분들. 이게 그 유명한 을지문덕의 팔수대첩. 우리한테 굉장히 자랑스러운 역사죠. 이 을지문덕의 팔수대첩으로 대표되는 그리고 고구려 원정은 처참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운하를 통한 무리한 토목공사, 거기다가 고구려의 무리한 대외원정, 꼬라박기 등으로 결국 혼란에 빠져서 반란으로 멸망하고 양제는 자신의 호위병에게 무참히 살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후나라가 끝나게 돼요. 그래서 후 문제 하면은 구품중정제 폐지, 과거제 실시, 삼성육부, 주연제, 균전제 조용조 정비, 돌궐 분열, 개황의 치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고 수양제는 대운하와 고구려 원정 요걸 중심으로 내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수나라가 무너진 다음에 나온 게 당나라인데요. 훨씬 더 넓은 땅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수나라가 진나라, 당나라가 한나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은 이게 비슷합니다. 당나라를 만든 건 이제 이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당고조 이연인데요. 이 사람은 수나라의 군인 출신이었어요. 근데 이 이연이라는 사람 자체는 뭐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되게 평범한 현실을 안주하는 소시민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는 반란을 일으킬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근데 이 이연의 아들 중에서 굉장히 야심만만한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세민이에요. 나중에 당태종 이세민인데 이제 이세민이 아버지를 계속 꼬드기는 거야. 아버지, 지금이야말로 이 수나라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이 나라의 중국의 주인이 될 차례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제 이연이 반란 이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어떻게 했냐. 이 이세민이 하루는 아버지인 이연에게 여자를 선물해줘요. 우리 입장에서 지금 아들이 아버지에게 여자를 선물해?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 시대에는 일반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세민이 이연에게 젊고 이쁜 여자를 선물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연이 아들이 선물해준 여자랑 하룻밤을 지내요. 그렇게 다음날 이세민이 말하죠. 아버지, 간밤에 즐거우셨나요? 아버지가 어제 취하신 그 여자는 수나라 황제인 양제후궁입니다. 이거 양제후궁을 납치해온 거야. 그래서 이제 이세민이 양제후궁을 납치한 다음에 이연에게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연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황제의 여자를 범하게 된 거야. 이건 삼족을 멸할 일이죠. 그러니까 이젠 죽기 싫으면 뭐 해야 돼? 반란을 일으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연이 반란을 일으켰고, 실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연은 별다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군대를 지휘한 건 그의 아들 이세민입니다. 그래서 이세민의 활약으로 결국 모든 다른 군벌들을 다 통합하고 중국을 새롭게 통일해서 당나라를 만들고 이세민은 자기 아버지 이연을 황제로 만들어줍니다. 이게 당고조 이연이에요. 수도는 장안이었습니다. 장안. 자, 우리는 이 장안 알고 있죠? 전한의 수도이기도 했고요. 수나라의 수도이기도 했고요. 당나라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 고대 문화의 중심지가 장안이야. 참고로 진나라의 수도는 어디였죠? 장안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함양, 셴양이라고 합니다. 셴양. 자, 근데 얘들아, 이연은 비록 이세민 덕분에 왕이 되긴 했지만, 황제가 되긴 했지만 이세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이지만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세민을 태자로 삼은 게 아니라, 이세민이 애초에 장남도 아니었고 이세민을 태자로 삼지 않고서 장남을 태자로 삼아요. 명분도 있지. 장남에게 왕위를 물려준다라고 하네. 근데 이제 이세민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아버지를 황제로 만들어 주었는데 왜 무능한 형이 태자가 돼야 되지? 그래서 바로 반란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세민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바로 그 유명한 현무문의 변이에요. 현무문이라는 궁궐에서 이제 형제들 싹 다 죽이고 아버지 목에 칼 들이민 다음에 황제의 자리를 빼앗아 옵니다. 이렇게 자기 손에 형제들의 피를 묻히고 황제가 된 게 당태종 이세민이에요. 이랬던 이세민이 나중에 고구려를 쳐들어올 때 내건 명분이 뭐야? 연개소문이 왕을 죽였다. 어찌 신하가 이런 불충한 짓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자기는 형제를 죽여놓고서 참 정신하는 게 참 그렇죠. 자, 당태종 이세민은 오늘날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황제입니다. 지금도 중국인들한테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황제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세민은 항상 최상위권에 링크되는 사람이에요. 중국인들이 이세민을 얼마나 존경하고 좋아했냐, 이름이 이세민이잖아. 황제 이름에 들어가는 이 세라는 글자를 우리가 쓸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경 외울 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게 원전인데 흔히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관음보살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때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 원래 그건데 이 세를 쓰는 건 불경하다 그래서 세를 빼버린 거야, 중국인들이.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관음보살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세민의 부하 중에서 이세적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나중에 고구려를 무너뜨린 사령관인데 이 사람도 내가 어찌 감히 내 존경하는 황제 폐하랑 똑같은 이름의 글자를 쓸 수 있단 말이냐, 이래서 세를 빼버리고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이적으로. 마른 하늘을 이적으로 바꿔버려요. 자, 그리고요, 이 이세민은 황제가 된 다음에 이제 율령을 정비하고요, 동돌궐을 정복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돌궐을 서돌궐과 동돌궐로 분열시킨 게 누구였죠? 그쵸. 수나라 문제가 분열시켰죠. 그래서 수나라 문제가 이제 이 돌궐을 분열시킵니다. 서돌궐과 동돌궐로 분열시키죠. 그 중에서 지금 당태종이 어디를 무너뜨린 거야? 동돌궐을 무너뜨린 거예요. 근데 참 특이한 게 이 돌궐이 유목민족이잖아. 유목민족들은 우리랑 사고방식이 좀 달라.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를 쳐들어온 정복자, 원수 말일 텐데 이 유목민족들은 강자를 숭배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동돌궐 애들은 당태종에게 비록 패배해서 굴복했지만 당태종이 자기들이 봐도 너무너무 싸움도 잘하고 멋있는 거야. 그래서 이 강자를 숭배하는 이 유목민족들이 당태종을 정말 존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돌궐의 부족들이 자진해서 당태종에게 당신이 비록 우리의 적이지만 우린 당신을 인정합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준 가한이십니다. 그래서 천가한이라는 칭호를 바쳐요. 이 가한이라고 하는 게 이 돌궐 유목민족들이 자신들의 지도자를 지칭하는 말이야. 예전에 흉노가 지도자를 선우라고 불렀죠. 그거야. 그러니까 하늘이 내려준 우리의 지도자, 천가한이라는 칭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태종 이세민은 중국의 황제인 동시에 유목민족의 가한이 된 거예요. 황제이자 천가한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 자료가. 그래서 이제 돌궐의 유목민족들이 당신에게 천가한의 칭호를 바칩니다. 이러니까 이제 당태종 이세민이 내가 중국의 황제이면서 가한의 자리를 겸하는구나, 이렇게 좋아하는 기록이 있어요. 자, 이러한 당태종 이세민, 싸우기만 하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백전백승의 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당나라가 국력이 엄청나게 커지는데, 그래서 이때의 전성기를 당태종의 연호인 정관을 따서 정관의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수 문제는 개황의 치였죠. 당태종은 정관의 치예요. 근데 이런 당태종의 천가한의 자리에까지 오른 정관의 치 당태종 이세민의 유일한 오점, 어딜 넘지 못했다? 고구려. 당태종 이세민도 이제 이 고구려를 쳐들어가게 돼요. 이게 욕심인 거지. 그 전에 수나라가 결국 끝내 고구려를 뛰어넘지 못하고 고구려의 무리한 꼬라박기를 통해서 망했지. 하지만 내가 만든 당나라는, 나는 수나라보다 더 위대한 나라의 황제야. 수나라가 하지 못한 고구려 정벌 내가 할 거야 하고 갔다가 역시나 개박살이 나게 됩니다. 안시범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죠. 그러니까 수나라는 살수대첩에서, 당나라는 안시성 전투에서 고구려에게 패배하게 돼요. 그 조인성 씨가 주연하는 안시성 영화 보면은 마지막에 그 안시성 성주로 나오는, 양만춘으로 나오는 조인성이 활을 팍 쏘니까 그 활이 당태종 이세민의 눈을 팍 뚫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죠. 자, 그래서 당나라도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혼자 힘으론 절대로 고구려를 이길 수 없겠구나. 그럼 뭐가 필요하다? 함께 힘을 합쳐서 이 고구려를 무너뜨릴 동맹군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당나라에게 누가 접근해 오냐? 안시성 패배 이후에 고구려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동맹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당나라에게 접근한 나라가 바로 신라입니다. 당시 신라도 위기였거든. 왜? 당시 백제의 의자왕이 즉위를 합니다. 의자왕은 처음에 되게 똑똑했어요. 그 의자왕이 신라로 쳐들어와서 신라의 대야성이 무너지고 그 대야성 근처에 40개 성이 함락되는 위기를 겪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동맹이 필요해. 이래서 당나라에게 손을 내밀죠. 그래서 마당 동맹이 결성됩니다. 이때 이제 신라는 김춘추가 외교관으로 오죠. 아직까지 왕은 아니었어요. 이때 왕은 마지막 성골 여왕
성고래왕 진덕여왕이었어요. 그리고 이 김춘추가 단태종을 만나서 나당동맹을 결성하고 이 나당동맹을 성공시킨 공을 인정받아 김춘추가 최초의 진골출신의 왕 태종무열왕이 되잖아. 자, 그리고 당태종은 나당동맹을 맺고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된 게 당태종의 아들 당고종이에요. 당고종은 아버지에 이어서 또 정복 작업을 하게 되는데 서돌궐을 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돌궐을 서돌궐과 동돌궐로 분열시킨 건 수나라 문제. 그리고 동돌궐은 당태종이 점령했죠. 그 과정에서 천가한의 칭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서돌궐은 누가 무너뜨려요? 당태종의 아들 당고종이 무너뜨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당고종은 아버지가 맺어준 나당동맹을 이어받아서 이 나당동맹에 따라서 정복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태종은 나당동맹을 맺고 죽어요. 당태종은 나당동맹을 맺고 죽고요. 그 나당동맹을 실제로 활용해서 백제랑 고구려를 무너뜨린 건 당고종이야. 이 나당동맹에 따라서 먼저 나당연합군은 백제를 무너뜨리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를 무너뜨립니다. 자, 그리고 원래 약속은 뭐였어요? 김춘추가 이제 당태종이랑 나당동맹 맺을 때 약속이 뭐였어? 대동강을 기준으로 북쪽은 당나라가 남쪽은 신라가 가신다는 거였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죠. 사실 당나라 입장에서도 백제 찍었고 고구려 찍었어. 이제 신라만 먹으면 끝인데 굳이 약속을 지킬 이유가 없죠. 그래서 나당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나당전쟁에서 신라가 이겨요.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 여기서 이제 신라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상하다 생각해 본 적 없나요? 사실 그동안 중국이 한반도에 보여준 이 광적인 집착을 보면은 이 전투 딱 2번 패배했다 그래서 신라한테 매소성 기벌포 딱 2번 패배했다 그래서 한반도를 포기하는 건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그동안 꼬라박은 게 있는데 근데 당나라는 깔끔하게 이거 딱 매소성 기벌포 전투에서 신라에게 패배한 다음에 물러나잖아. 왜 그랬냐?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안 쳐들어온 게 아니라 못 쳐들어왔어. 왜냐면 그 당시에 당나라에게 어마어마하게 위협적인 적이 등장합니다. 바로 토번이라고 하는 적이 등장해요. 이 토번은 여기 나라 토번인데 신장 그쪽에 있는 나라죠. 토번이 엄청나게 군사력이 강했어. 토번이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성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라와의 전쟁을 오래 끌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딱 매소성 기벌포 전투 끝나고 나서는 깔끔하게 포기하고 토번을 막는 거에 집중을 합니다. 그 역사에 마냥은 없다지만 이때 만약에 토번이 당나라를 위협하지 않았다면 당나라가 과연 한반도를 그렇게 쉽게 포기했을까? 어떻게 소름 끼치는 가정이죠. 그렇다면 신라가 끝끝내 당나라를 막아낼 수 있었을까?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질문이에요. 토번이 당나라를 위협해 주었기 때문에 신라가 스무스하게 당나라를 몰아내고 삼국을 통일했다는 거고요. 이 토번에 대해서 가끔 자료에 나오는 사람이 이 토번을 이끌던 전설적 장군, 토번 최고의 명장 가르친링이라는 사람이 가끔 자료에 나오니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당고종은 서돌궐을 정복하고 백제 고구려를 무너뜨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은 무위의 화라는 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 무가 측천무를 말하는 거고요. 측천무후. 그리고 이 위가 위왕후를 말하는 건데, 자, 무위의 화라는 건 측천무와 위왕후 두 명의 여자가 나라를 다스려서 나라의 재앙이 왔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이 중에서 좀 중요한 사람은 측천무인데, 측천무는 당고종의 아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되게 복잡한 게, 이 사람이 원래 궁궐에 나타난 건 당태종 때예요. 이 사람이 원래 당태종을 모시던 후궁이었어요. 근데 당태종은 이 여자의 위험함을 깨뜨려 본 거야. 와, 이 여자 욕심이 보통이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니까 내 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태종이 유언으로 내가 죽으면 나를 모시던 측천무는 반드시 머리를 밀고 절에 출가시켜서 비구니로 만들어라. 라는 게 당태종의 유언이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궁궐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해라. 라는 게 유언이었어요. 당태종이 죽은 다음에 측천무는 머리가 밀리고 산속의 절에 감금됩니다. 그런데 당고종이 이걸 빼와요. 왜냐면 실은 당고종은 아버지인 당태종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 측천무를 되게 좋아했어요. 너무 이쁘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을 어긴 거야.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을 어기고 측천무를 다시 궁궐로 불러들여서 본인의
후궁으로 가요. 근데 측천무가 진짜 무서운 여자인 게 그렇게 돌아온 다음에 처음에 후궁이었거든? 그러니까 당고종에 본래 황후가 있어요. 본래 아내가 있어, 황후가. 정식 황후가 있고 측천무는 후궁이야.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황후가 되었느냐? 측천무가 딸을 낳아요. 딸은 원래 그 왕위 계승에 위협이 안 되니까 황후도 견제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축하해주러 왔죠. 이번에 딸 낳았다며 축하해 이러고 와가지고 애도 한번 안아보고 이제 간 거야. 그리고 황후가 데려간 다음에 측천무는 자기가 낳은 딸을 자기 손으로 죽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황후에게 뒤집어 씌운 거야. 황후가 내 딸을 죽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황후를 폐위시키고 자기가 황후의 자리에 올라요. 저는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이제 아이 아빠인데 내 아이를 내 손으로 죽이라고? 그렇게 하면 권력을 얻을 수 있다고?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절대 할 수 없어. 진짜 어떻게 내 손에 내 아이의 피를 묻혀요? 근데 그걸 한 게 측천무야. 보통 여자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측천무가 죽은 다음에는 이제 위양후가 권력을 잡는데 사실 이거는 화라고 하는 건 전형적인 유교적 관점입니다. 여자가 황제하면 안 돼요? 여자가 권력을 잡으면 재앙이야? 아니야 얘들아. 측천무가 비록 도덕적인 결함은 있지만 이 사람은 정치를 정말 잘했어요. 측천무 시절에는 농민 반란에 대한 기록이 단 한 건도 없어. 정말 나라를 평화롭게 잘 다스렸어요. 측천무가 부도덕하다고? 당태종은 도덕적인 사람인가요? 그건 아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전형적인 유교적, 남성의 유교적 관점에서 이 시기를 무예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무튼 이건 그냥 각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무예화를 정리하고 황제가 된 게 그 유명한 당현종 때입니다. 당현종은 문화와 경제를 굉장히 발전시킨 왕이에요. 이때 당나라가 엄청나게 경제력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 당나라의 전성기 때를 뭐라 부르냐? 이 현종의 연호로 따서 개원의 치라고 불러요. 자, 우리 한번 치씨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개왕의 치는 누구를 말하는 거였죠? 네, 수나라 문제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정관의 치는요? 정관의 치는 당태종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개원의 치는 당나라 현종을 말하는 거예요. 당나라 현종. 자, 이 사람이 얼마나 나라 일을 열심히 했냐면 신하들이 걱정할 정도였대. 밥을 제대로 안 먹고 밤새도록 나라 일만 하는 거야. 그리고 신하들이 폐하, 국정을 돌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하의 건강부터 챙기시길 바랍니다. 옥체가 상할까 염려되옵니다. 라고 하니까 현종이 뭐라고 했냐면 웃으면서 나는 비록 마르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함으로써 내 나라와 백성들이 살찌지 않느냐. 나는 그거면 충분하다. 했던 굉장히 모범적인 왕이에요. 그런데 이 당현종이 맛이 갑니다. 왜? 금단의 사랑에 빠져요. 이 당현종과 양귀비의 러브스토리. 이때 등장한 게 양귀비야. 둘의 나이 차이는 34살이에요. 네, 34살. 제가 제 아들을 낳았을 때가 34살인데. 아무튼 당현종과 양귀비는 34살의 나이 차이고 원래 둘은 맺어지면 안 돼. 왜냐면 양귀비는 당현종의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현종의 아들의 아내란 말이야. 아들의 여자야. 근데 아들의 여자인 며느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당현종이 양귀비를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아들을 쫓아내요. 궁궐에서. 그리고 며느리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나라 일을 완전 신경도 쓰지 않아요. 그러면서 설치한 게 절도사라고 하는 관직입니다. 절도사. 절도사가 뭐냐면 원래는 이 사람들은 지방의 방어를 담당하는 지방의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무슨 업무만 하는 사람들이야? 그 지역의 방어를 담당하는 군사만 담당하는 게 절도사인데 이 절도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군사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행정, 사법, 세금 이 모든 걸 다 담당하면서 그 지방의 지배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래 절도사를 설치했을 때는 지방의 군사 업무만 담당하라고 설치시켰는데 얘네들이 점점점 권한이 강해진 겁니다. 왜? 현종이 신경을 안 썼거든. 현종이 원래 절도사 설치한 이유도 니들이 알아서 방어 좀 하고 해 하고 설치하니까 이 현종이 이렇게 양귀비랑 노느라 신경을 안 쓰니까 이 절도사들이 군사권을 바탕으로 그 지역의 지배권을 자기 걸로 만들어서 군벌화 되어버린 거야. 군벌화 되어버린 겁니다. 군벌. 자, 이렇게 당나라가 맛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전조가 뭐였냐면 바로 탈라스 전투예요. 당나라와 누가 싸운 거죠? 많이 얘기했죠. 당나라와 이슬람 왕조인 아바스 왕조가 싸웁니다. 왜? 뭘 놓고? 비단길의 소유권을 놓고서. 근데 여기서
당나라가 패배하게 되죠. 그리고 패배하면서 뭐가 유출돼요? 예, 종이를 만드는 기술 제지술이 유출됩니다. 이 제지술은 후한 시대 환관 최륜에 의해서 개량되었었죠. 이 제지술이 유출되고 이 제지술이 이슬람을 거쳐서 유럽으로도 전파되게 됩니다. 그리고 당나라는 비단길을 상실해요. 이게 어떤 비단길이죠? 전한 무제식이 장건에 의해 개척된 비단길. 이 비단길을 통해서 중국은 서쪽의 나라들과 비단 교육을 통해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어. 그러한 비단길을 상실했다는 건 중요한 무역 루트가 사라졌다는 거고 재정에 심각한 타격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큰 위기죠. 거기다 가슴 아픈 거, 이때 당나라 아바스 왕조랑 싸우던 탈라스 전투 때 당나라 군대를 이끌었던 게 고구려 유민이었던 고선지야. 이겼으면 국뽕인데 져가지고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바닷길을 잃어버리니까 육지로는 서쪽에 있는 나라들과 교류할 수가 없게 된 거잖아. 아바스 왕조가 막고 있으니까. 육지로 안 되니까 어디로 가자? 바다로 가자. 그래서 이때부터 바닷길이 개척이 돼요. 그리고 이 바닷길을 관리하는 전문 관청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시박사예요. Under the Sea. 바다 생각하면 돼요. Under the Sea. 시박사예요. 근데 이 시박사가 최초로 설치됩니다. 꼭 최초로 설치되었다는 말을 써줘야 돼요. 왜냐면 이 시박사는 당나라 때 최초로 설치되지만 그 이후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때까지 쭉 이어져요. 쭉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청나라 때 가서야 사라지고 해관으로 바뀌어. 청나라 때는 해관, 바다를 관리하는 관청이 설치가 돼요. 그래서 단순히 시박사라고만 하면 당나라인지 송나라인지 원나라인지 명나라인지 알 방법이 없어. 그래서 최초로 시박사가 설치되었다 정도로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기에 사회경제적인 혼란으로 균전제 부병제가 동요했다. 이거는 좀 제가 다음에 설명을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탈라프 전투에서 당나라가 맛이 가고 있다는 전조증상이 나왔어. 그리고 이게 본격적으로 당나라의 위기가 온 거는 안사이난이에요. 이 안사이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안사이난을 기준으로 당나라를 전기와 후기로 구분해요. 이 이전의 당나라를 전기, 이후로 후기라고 하는데 이 안사이난은 사람 이름이야. 안사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안은 안록산, 사는 사사명이에요. 안록산과 사사명의 반란이라는 건데 얘네 다 절도사들이야. 그러니까 이 지방의 군사, 행정, 사법, 세금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지방 군벌인 절도사인 안록산과 사사명의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자, 어떻게 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됐느냐? 당시에 이 안록산, 얘가 중심인데 역사서에 따르면 안록산은 엄청나게 뚱뚱했다 그래요. 얼마나 뚱뚱했냐면 뱃살이 바닥에 닿았대요. 이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아니야? 거의 뱃살이 바닥에 끌릴 정도로 다 뚱뚱했대. 이걸 보고 이제 현종이랑 양귀비가 하도 이게 뚱뚱하고 애가 웃겨 생겼으니까 깔깔깔 웃으면서 비웃었대. 그리고 물어봤대. 양귀비가 안록산한테, 야, 넌 뱃속에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뚱뚱하니? 라고 물으니까 보통 되게 기분 나쁜 질문이잖아. 근데 안록산은 허 웃으면서 뭐라 했냐면, 허허, 폐하, 황후마마, 제 배에는 폐하와 황후마마를 향한 사랑과 존경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존경이 넘치다 못해 이렇게 바닥에 끌리는 겁니다. 허허. 이런 거예요. 일단 기가 막히죠. 이때부터 이제 현종과 양귀비가 안록산을 엄청 총애해 줍니다. 그래서 약간 안록산이 양귀비랑 불륜 관계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이 있을 정도로 사랑을 받아요. 근데 이때 등장하는 게 누구냐? 양국충입니다. 양국충은 양귀비의 오빠예요. 그러니까 외척이야. 양귀비의 오빠. 죄송합니다. 양귀부라고 잘못 썼네요. 양귀비의 오빠. 그러니까 외척이야. 외척. 그러니까 이제 얘도 이제 양귀비를 등에 업고서 권력을 막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안록산이랑 경쟁자가 등장을 한 거야. 그 양국충 입장에서 안록산은 나의 권력을 위협하는 라이벌이지. 그 양국충이 끊임없이 안록산을 모함해요. 그래서 둘이 사이가 진짜 안 좋았어. 그러다가 그러니까 양국충이랑 안록산이 사이가 진짜 안 좋았어요, 둘이. 그러다가 양국충이 안록산이 지금 반란을 꾀하고 있습니다 라고 모함을 한 거야. 자기들이 모함을 한 건데 진짜로 안록산이 사사명이랑 반란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뭐야, 이 새끼 어떻게 알았어? 이래가지고 안록산의 사사명이 그대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사의 난입니다. 근데 안사의 난은 당나라를 전기랑 후기로 구분하는 기준은 되지만 이 안사의 난으로 당나라가 망한 건 절대 아니에요. 비록 큰 위기를 맞이했지만 당나라는 끝끝내 안사의 난을 진압하고 그 이후에도
한 140년 정도 더 지속이 됩니다. 다만 안사이난 이후에 당나라는 급격히 쇠락기에 들어가요. 그 근본적인 문제, 안사이난 누가 일으켰지? 절도사. 그럼 이 문제를 예방할 거면 어떻게 해야 돼? 절도사가 가지고 있는 이 무한한 권한을 약화시켜야 될 거 아니야. 하지만 안사이난이 진압된 이후에도 절도사의 권력을 줄이지 못합니다. 여전히 지방은 누구 손에 들어가 있어요? 절도사. 여전히 지방에서는 이 절도사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당나라의 중앙정부의 힘은 점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터진 게 안사이난으로부터 한 120년 정도 뒤에 터진 황소인난입니다. 이 황소는 그 황소가 아니라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 소금 밀매업자야.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죠? 염철전매제. 그 소금을 밀매업을 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약간 암흑 경제계의 대부? 그런 느낌 생각하시면 돼. 이 황소가 소금 밀매업으로 벌어들인 돈과 그때 모집한 동료들과 함께 난을 일으킵니다. 안록산에게 사사명이 있다면 황소에게는 왕선지라는 부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황소인난이 잘 나오는 게 이게 한국사랑 일본사랑 연결돼 있어요. 한국사랑은 어떻게 연결되냐? 당시에 황소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당나라에 유학을 와 있던 신라 유학생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치원이에요. 기억나죠? 최치원은 신라 하대 육두품이었어. 근데 알다시피 육두품은 골품제하에서는 일정 이상의 관직에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당나라로 유학을 온 거야. 당시 당나라는 이미 수나라 때부터 능력에 의해 관리를 뽑는 과거제가 있었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과거제도 따로 있었어요. 빈공과라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과거제야. 여기에 급제해서 당나라의 관리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야. 그 최치원이 황소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황소를 토벌해야 한다라고 하는 토황소 경문이라는 거를 발표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글을 얼마나 잘 썼는지 역사서에 따르면 황소가 이 최치원이 쓴 토황소 경문을 읽고서 두려움에 떨어서 말에서 떨어졌다라고 나와요. 약간 국뽕 아닌가? 우리 흔히 막 국뽕 유튜브 보면은 국뽕 유튜버들이 막 어떤 말을 써요? 일본이 벌벌 떨고 중국이 놀라며 미국이 부러워하는 막 이런 말 쓰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아무튼 이 최치원의 토황소 경문 되게 잘 나옵니다. 황소가 말에서 떨어진 그런 거죠. 최치원은 이 이후에 이제 신라로 돌아와서 신라의 당시 여왕이었던 진성 여왕에게 나라를 바로잡는 10가지 방안 시무 10조를 올리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 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한국사랑 연관된 점이고요. 일본사랑 연관된 거는 뭐냐? 당시 일본은 그 전까지는요 나라시대라고 해가지고 나라시대 이때는 중국이 최고야. 당나라 문화를 받아들여야 돼. 이래가지고 당나라의 문화가 유행하는 당풍이 유행했어요. 약간 오늘 케이팝 유행하듯이 당나라의 바람, 당풍이 유행했는데 그 당나라가 슬슬슬 맛이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당시 일본에서는 새로운 시대, 헤이안 시대가 열리거든. 근데 이제 보니까 당나라가 맛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 거지. 우리가 굳이 당나라의 문화를 배워야 할까? 당나라가 저렇게 맛이 갔는데 이제 당나라의 문화가 아니라 우리 고유의 문화, 국풍을 우리가 중시해야 한다. 그래서 일본 고유의 문화인 국풍이 중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라시대 때까지만 해도 당나라를 배워야 돼 이래가지고 견당사를 파견을 했었는데 헤이안 시대에서는 더 이상 당나라는 배울 게 없다. 견당사 파견을 중지해요. 이 이유가 뭐냐? 이런 변화로 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황소인난이야. 이 황소인난을 보고 9세기 말에 일본은 당나라로 보내는 유학생인 견당사를 중지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나라시대 때까지만 해도 당나라 문화가 최고야 하고 견당사를 파견하고 배우다가 헤이안 시대 들어와서는 황소인난이 터지는 걸 보고 당나라에게 더 이상 배울 게 없는데 하고 당풍이 국풍으로 바뀌고 견당사 파견을 중지했다. 이런 것들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일본사 공부할 때 다시 말해줄 거야. 그러다 결국 황소인난으로 완전히 사형 선고를 받은 거야. 황소인난을 진압하긴 했지만 이제 진짜 당나라 아무 힘이 없어. 그래서 절도사였던 주전충의 반란으로 당나라는 공식적으로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주전충의 난 이후에 전국 각지에서 절도사들이 날뛰게 됩니다. 이거를 중국 역사 세 번째 분열기, 춘추전국 위진남북조에 이은 세 번째 분열기 5대 19시대라고 해요.
화북지방의 5개 큰 나라, 강남지방의 10개의 작은 나라, 5대 10국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후나라와 당나라의 정치화적인 흐름을 같이 정리를 했어요. 이 내용들 잘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당나라의 정치, 제도,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